자, 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이글 코리아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경영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군수포 수출하는 무역회사입니다. 그래서 방탄복이라든지 뭐 이런 군복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 입찰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 이제 국제 입찰에 국방부나 경찰청 이런 데 수출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에 기록이 저희들을 살려준 사건이 있어요. 역시 기록이 문제. 제가 그 나이지리아에서 한 2천만 불짜리 오다를 받았어요. 여러분 2천만 불 그러면 잘 개념이 안 오시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환율 1,000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불이면은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억 원인데 저희 그 비즈니스를 중간에 영국에서 팔로우 해주던 에이전트하고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커미션 문제인데요. 이 친구는 저한테 2천만 불에 지급되는 60만 불입니다. 뭐 6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1.5%다. 30만 불만 주겠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네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왜 합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대부분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쩐의 전쟁 아닙니까? 비즈니스가. 근데 그 갭이 3억이고요. 30억. 3억.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팩스나 메일로 이렇게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제가 영국으로 날아갔어요. 그 친구 앞에 가서 제 다이어리에 딱 펴놨어요. 내가 1.5% 30불밖에 줄 수 없는 이유. 딱 보더니 이 친구 입을 딱 다물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일거에 해결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2천만 불 오다 하기 전에 1,000만 불짜리 오다 했어요. 100억짜리 오다 했는데 그때 커미션이 3%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근데 이제 추가 오다가 상당히 큰 오다가 이제 입찰이 떴다. 그래서 다시 원가 계산을 해서 응찰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오다가 크다 보니까 야, 이거 경쟁이 너무 치열하네. 그러니까 코스트 다운을 원가를 최소한 더 절감시켜야 되겠다. 최대한 줄여서 경쟁력 있게 가격을 제출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었어요. 뭐 군복도 있고 원단도 있고 뭐 방탄복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품목별로 1.5% 좀 많은 수량은 1.5% 줄이고 큰 수량은 3%, 작은 수량은 그냥 3% 놔두고. 근데 그때 2천만 불에 대한 품목이 1.5%짜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죠. 거기 딱 보니까 딱 써있어요. 3% 딱 그러고요. 여기 3% 딱 그러고 제가 거기다가 agreed by 크리스토퍼. 요 친구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영국 친구. 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크리스토퍼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하고 지금 분쟁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합의서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에요. 저 혼자 그냥 다이어리 메모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컴퓨터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걸 속이고 위조하고 뭐 감출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펴보니까 지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는 거죠.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훨씬 오래 간다는 거죠. 아무 얘기할 것 없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괜히 왔다 싶을 정도로 10분도 안 걸려서 그냥 상황 끝. 아주 기분 좋게 돌아왔죠. 30만 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30만 불을 세이브한 게 문제가 아니고 거래소를 잃지 않았다. 신뢰를 잃지 않았다. 기록이 가져온 그런 성과였습니다. 자, 다음에 창조 이순신 장군이 실천하신 창조 경영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백전백승 싸워서 이긴 것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놀라운 기록을 남기셨고 놀라운 것은 많은 창조 경영을 이뤘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순신 장군은 아이디어맨이에요. 벤처맨이었어요. 모험정신이 강합니다. 퍼스트 펭귄이라고 했어요. 천적들이 우글거리는 바닷속에 먹이를 찾아서 제일 먼저 뛰어드는 펭귄. 이순신 장군의 이 창조 경영에 관련해서는요, 세계적인 이 전략가들이 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사에 있어서 바다의 영향력이라는 저사에서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의 조국 밖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웁니다. 내가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의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 군신 넬슨 제독과 견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택한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오직 단 한 사람,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동양의 해군 사령관 이순신 장군뿐이다. 그러나 그가 더 위대한 점은 넬슨 제독에 비해서 더 위대한 점은 그는 기계 발명에 대한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해군 전략가 제독이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엔지니어였고 인벤터, 발명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창조 경영의 모습을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 하면 여러분 이제 아까 임진왜란 난주인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는 뭐죠?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은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리더십을 발휘한 그 대비물 중에서 최고의 결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에 부임하는 게 정확하게 임진왜란 발발 1년 2개월 전이에요. 1591년 신묘년 2월 13일. 오로지 이순신 장군만이 외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염두해서 대비를 해나갔습니다. 오직 어느 역사의 기록을 봐도 이순신 장군이 놀라운 유비무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 거북선을 만듭니다. 가자마자 성곽을 보수하고 병기를 수행하고 병자도 훈련시키고 여수 앞바다에서 돌산도까지 철새를 걸어내고 그리고 거북선을 만듭니다. 이 거북선은요 정말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딱 하루 전에 난중일기에 보면 임진년 4월 12일에 이렇게 써있어요. 아침을 먹고 식후에 배를 타고 나가 거북선에서 지자총통과 현자총통 대포 쏘는 걸 시험하였다. 시험 사격을 딱 하루 전날 끝낸 거. 거북선. 놀라운 유비무환이죠. 그래서 이 거북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천해전에서 처음 5월 29일 날 임진전 출전했습니다. 돌격장 이기남이 타고. 거북선은 장갑선이에요. 뚜껑을 덮은 장갑선인데 돌격선이었습니다. 맨 먼저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한포 사격을 하면 배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판옥선이 와서 일본 군들을 섬멸하는 그런 최천병 돌격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사천해전에 승적 장계를 올리면서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게 올리는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하는 장계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신의 일찍이 외적들이 쳐들어올 곳을 염려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앞에는 용머리를 붙여서 그 입으로 대포를 쏘며 등에는 쇠못을 꽂아서 외적들이 감히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는 능히 밖을 내다볼 수 있고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7년 전쟁 동안 7천량 해전에서 모두 개멸될 때까지 거북선은 백전백승 이순신 장군 승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죠?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개발하신 창제하신 제품 중에 조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총 그러면 일본 조총만 생각하시잖아요. 정말 조총은 무서운 살상무기였습니다. 우리 조선군들이 그냥 속절없이 추풍을 하여처럼 다 이 조총의 위력에 다 많은 백성들, 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이 조총은 일본말로 철포, 대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대포 정신. 무대포 정신이니까. 대포도 없이,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그 무모한 사람을 무대포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철포, 이 대포를 이순신 장군이 1년 전쟁하면서 그 조총의 놀라운 무력을 아주 실감했기 때문에 조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조총을 만들었어요. 계산형입니다. 올해도 계산이죠. 계산형 8월달에 화표를 개발해서 일본의 조총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리는 이순신의 보고문책.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신이 여러 번 큰 싸움을 겪으면서 외놈들의 조총과 그런 것이 매우 많았으므로 항상 눈앞에 두고 그 묘리를 실험한 즉 묘리를 터득했다. 총신이 매우 길어서 총구멍이 깊고 총구멍이 깊으니까 나가는 힘이 매우 강렬해서 맞기만 하면 다 부서져요. 그래서 신이 군관 정사주를 시켜서 정초를 두드려서 조총을 만들었는데 일본의 조총과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9월 15일 이후에 난중일기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이순신장군에. 이건 임금에게 올리는 장계고 난중일기는 자기가 쓴 기록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이 와서 우리 조총을 시험해보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묘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기술자도 아닌데 총을 그 다음 올라오는 것이 화약을 넣었어요. 이순신장군 화약을 넣었어요. 인민전쟁은요, 특히 조선수군에게는 화약전쟁이었습니다. 조선수군의 전법은 함포 포격 전술이에요. 배에서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이런 대포들을 쏘아서 적의 배들을 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근접전을 펴서 섬멸하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총통들 대포를 쓰려고 그러면 화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순신 장군은 지금 뭐 방위사업청,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화약 주고 병력 주고 군량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수술할 때 됐어요. 화약을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화약을 만들려면 세 가지 원료가 필요합니다. 목탄이 필요하고요. 유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염초가 필요해요. 근데 목탄은 나무를 태우면 다 목탄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유황입니다. 유황은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광산이나 이런 데서 구하는데 워낙 전쟁터고 그러니까 뭐 광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황을 명나라, 일본 이런 조선이 밀목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오로지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의지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나중에 여러 이 실록을 이렇게 읽어보고 분석해본 바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이 조정의 지원을 받은 것은 내가 보기에는 유황밖에 없어요. 유황을 조정해서 간신히. 그래서 장기에 보면 뭐 200근을 보내달라, 300근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데 염초예요. 염초를 어디서 구하냐. 염초라고 하는 것은 질산칼륨입니다. 여기 혹시 공과 엔지니어 있는 분들 아시죠? 질산칼륨, 포테슘 니트레이트, 분자기호로 KNO3입니다.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화약을 누가 발명했다고 공부했습니까? 고려 말에 최무선이 발명했다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맞습니다. 고려 말에 최무선이 발명했고 그것도 일본, 중국, 명나라에서 기술을 들여온 거지만 어쨌든 그러나 화약을 만드는 기술은 아주 비밀이기 때문에 기록, 보존, 그 다음에 전수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 화약을 만들어야 돼요. 염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봉수라는 군관, 아주 지능이 뛰어난, 기술이 뛰어난 이봉수라는 군관. 그 사람들이 화학자가 아닙니다. 케미스트가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무슨 화학을 알겠습니까? KNO3가 먼저 어떻게 알겠어요? 이봉수가 알겠습니다. 기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세종실록 같은데 아주 단편적인 기록들이 나옵니다. 민간에서 내려오는 구전, 설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염초를 만드는데 무엇을 알아냈냐면 염초는 질소 성분과 알칼리 성분이 있는 흙이다. 맵거나 짜거나 쓴 흙.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청아밑이나 아궁이나 뭐 이런 화장실인데 그런 흙들을 짜거나 쓰거나 매운 흙 이런 것들을 골라서 질소 성분, 알칼리 성분 흙들을 해서 그거를 끓이고 식히고 굳히고 이렇게 해서 염초를 켜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화약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의 군관 이봉수가 그 묘법을 알아내요. 전부 보면 보십시오. 거북선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조총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화약을 만드는 것도 자기가 다 개발해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 혼자 한 건 아닙니다. 거북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대용이라는 군관을 통해서, 조총은 정사중이라는 군관을 통해서, 그리고 화약은 이봉수라는 군관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 창의적 사고,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혁신적 의지가 다 포함돼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경영이라고 하면 이런 세 사람들은 기술을 담당하죠. 기술과 경영의 융합이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장수가 역대 전쟁에서 배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화약을 만들었겠죠. 이순신 장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조경영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역사책이 아니다. 경영책이다. 창조경영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 소니 TV 여러분 잘 아시죠? 작년 연말에 제가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술의 대명사라고 하는 전자업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기술의 대명사라고 하는 소니가 국제시장평가설의 세 단계나 이 등급을 감동시켰어요. 소니는 트리플 B-에서 WB- 3단계를 감동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3대 가전회사인 파나소닉, 샤프까지 전부 정크, 투자 부합격 수준으로 전부 신용, S&P, 무디스, 피치 이런 국제신용평가사들 전부 일본의 기술의 대명사라고 했던 이 전자회사를 다 신용평가로 강등시켜요. 어찌 된 일입니까? 20-30년 전만 하더라요. 좀 산다고 하는 집에 소니 TV 한 대씩 있어야 좀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좀 산다고 하는 집안에 혼수품목에는요, 일체 가전제품이 하나씩 껴 있어야. 그 정도로 일본 가전제품들은, 우리 가전제품들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삼성전자가, 삼성 TV가 소니 TV를 추월해요. 저희들이 20-30년 전에 소니 TV를 이렇게 보던 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창의적인 사고, 혁신적인 의지, 기술적인 융합이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모습들이 이 속에 담긴 거예요. 그때 소니를 추월할 수 있게 된 거는 삼성전자가 디지털로 TV 패러다임이 바뀔 때 적극적으로 대처한 거예요. 과거에 성공이 안 됐던 소니, 브라운관 TV, 아날로그 TV, 트리니트론이라는 TV의 성능 화질 개선하는 데 막 집중할 때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몰라? 알았어도 늦게 판단. 삼성전자는 소니보다 20년 늦게 출발한 회사. 어떻게?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편성해서 디지털 TV를 만드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두께가 얇은 PDP TV, 벽면 TV. 그 다음에 친환경 고화질 LED TV. 입체 영상을 즐길 수 있는 3D TV. 그리고 여러분 요즘 보시는 인터넷에 기반한 똑똑한 TV. 스마트 TV, LED TV까지 나왔어요. 금년 1월달에 미국 라스베가스 전자쇼에서 일본 이 가전 3사들이 한국의 소니, 삼성, LG를 찾겠다고 이 LED TV 가지고 나왔다가 아주 찍소리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왜? 삼성에서 공면 LED TV를 만들었어요. 찍소리 못하고 들어갔어요. 지금 공면 이 휘어지는 LED TV 이제 판매하잖아요. 1,500만 원. 근데요, PDP TV 처음 나왔을 때 1,200만 원이었어요. 1,300만 원. 그러니까, 창조적 혁신. 그죠? 그런 혁신적 의지,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는 창조 경영을 가치 창조 경영이라고 해요. 창조를 통해서 가치를 부과시키고, 그것을 부를 창출. 1987년에 삼성전자가 처음 출발했을 때
그 소니 TV의 매출의 6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재작년 2011년도에 삼성 TV, 삼성전자가 소니의 매출 2배를 늘렸다. 지금 아베가 뭐 엔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 CEO들 이번에 다 그만뒀습니다.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저희 회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시간이 날 것 같아서 저희 회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탄복 하는 회사입니다. 방탄복 수출하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의 원래 제품은 전투복이었어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위장 전투 캐모플라즈 유니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 아까 말씀드린 뭐 일본, 나이지리아 여러 나라들의 군복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국방부 같은 저희가 한 8년 동안 독점을 해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나름대로 저희 전투복이 굉장히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예컨대 워터프루프, 방수, 워터 리펠런트, 발수, 적외선 방지, 인프라레드 프로텍션, 레이더 분산, 레이더 스캐터링,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전부 포함된 전투기. 나름 대단히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기술 경쟁력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니 TV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의 판업성과 마찬가지로 어제의 기술이, 어제의 첨단 기술이 오늘은 금방 범용 기술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기술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혁신 창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창조는 살기 위해서 창조한다. 앞에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아, 이거 군복 가지고 우리 회사 경영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아이디어가 방탄복을, 첨단 방탄복을 만들어야 되겠다. 차별화해야 되겠다. 또 로프나 테이크.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차별화되는 길을 가야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저 이글 코리아라는 회사, 제가 이글 코리아 회사인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하고 합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글 이스라엘. 군수품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막강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인 벤처를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방탄 소재를 만드는 전문 회사하고 협력을 해요. 기술적 융합을 합니다. 마케팅은 내가 할 테니 개발 생산은 네가 해달라. 그래가지고 방탄 소재를 개발했으니까 방탄복을 개발했어요. 그 방탄복을 가지고 1년에 방탄복 한 품목으로 제가 1000만 불을 수출합니다. 덕분에 1000만 불 수출하고 있고 철탑 산업훈장도 최고 우수, 대한민국 우수 수출 상품도 받고 방탄복을 그때 개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저희 회사는 아마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창의적 사고, 혁신적이지 그런 기술적인 융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인맥 경영입니다. 여러분들 인맥 많으세요? 인맥. 이수진 장군이에요. 여기 보면 인사만사, 적재적소, 이편무방 다 하시는 얘기죠. 이편무방이 뭐예요? 네? 맹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이편무방은 유능한 현명한 인재를 세우되 네 편 내 편 친소와 귀천을 따지지 말고 사람을 써라. 이순신 장군은 분명한 자기 인사원칙이 있었어요. 그 인사원칙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분이 남겨놓은 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이순신 장군은 시인이셨습니다. 조선 중기 문학에 이순신의 시조 문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입니다. 시를 썼어요. 그래서 천부 영원 이런데 이순신 장군 시가 다 나왔어요. 그 시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목은 무제입니다.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서 쓰임을 받으면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할 것이고 쓰임을 받지 못하면 농사 짓고 살면 그 또한 부족할 것이다. 권세 있는 자에 앞첨하여 뜬 영화를 탐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야. 이 사람의 인상같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는요, 절대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건 없었습니다. 부당한 청탁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준 장군이요, 발포 만호를 끝내고 서울에 훈련 봉사를 왔을 때 갑자기 종4품에서 종8품으로 강등이 됐어요. 이순신 장군 역사를 보면 그 개인의 2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7년 전쟁을 치르면서 그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고 다이내믹합니다. 그 난중일 일을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혼자 울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니까. 거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종8품 훈련은 봉사를 했을 때 이조판서와 이율곡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순신 장군과 같은 덕수이씨.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서해 유성룡을 다시 한번 만나보자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이 거절해. 바보 같은 이순신. 이조판사는 인소관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같은 종씨가 만나자는데 왜 거절합니까? 일부러라도 쫓아가야 될 판인데 저 같은 사람 생각이죠. 뭐라고 얘기하냐? 거절의 이유가 이겁니다. 같은 문중으로서 만나볼 수는 있어. 이조판서로 있는 동안, 인사권을 쥐고 있는 동안은 난 만날 수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병조판서 김기영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한테 사위를 삼겠다. 병사권을 쥐고 있는 병조판서 김기영이 이순신 장군한테 사위를 삼겠다. 그때 자기가 발포 만호에서 파직되고 억울하게 이렇게 서울 훈련을 봉사로 종8품으로 강등되어 왔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이라도 인맥이 있으면 붙들고 매달려야 될 판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이런 자의 거절. 내가 이제 군문에 나와서 권문세가의 의지에서 영단을 깨할 수는 없다. 바보 이순신. 굴러들어온 목도 차버리는 이순신. 아니, 종8품이면요, 한 육군, 이제 군인으로 계급다면 중이나 대위 정도. 병조판사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종2품, 사위를 삼겠다는데, 국방부 장관이 자기 장인이 될 판인데, 그걸 거절하는 이순신. 이순신 장군의 이런 이순신의 그 철저한 자기의 그 철학이 있었는데, 그럼 이순신 장군한테 인맥이란 없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인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순신 장군을 한번 보세요. 이순신 장군은요, 놀라운 인맥들을 가지고 있어요. 화려한 인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제가 난중일기에서 발견한 이순신의 인간관계, 이순신의 인맥 지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봤어요. 편지를 나누는 이순신, 선물을 나누는 이순신, 술잔을 나누는 이순신인데요. 먼저 편지를 나누는 이순신. 편지를 나누는 이순신을 보면 난중일기 곳곳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각처에 연합문통에 편지를 썼다. 오늘 아침에 편지 14통을 썼다. 이런 얘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먹을 가면서 붓으로 한지에 써야 되는 편지를 아침에 앉아가 10통, 14통을 썼다는 게 편지 제의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나눈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조정 대신이죠. 전부 장수들, 친지들까지 포함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나누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난중일기에 기록된 겁니다. 1595년 갑오년인데 4월 15일 날 답장이 왔다고 했어요. 답장에는 편지를 써야 오는 게 답장 아닙니까? 영의정, 유성룡, 우의정, 정탁, 진일자, 이축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보통 영의정하고 우의정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사이에요. 아까 내가 1050명에 등장했다면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나눈 편지에 이 난중일기에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람들을 내가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다 있어요. 대사관, 도승지, 대사관 다 있습니다. 각 군의 장수들은 그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죠. 자, 영의정 1인지하 만인지상 아닙니까?
국무총리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답장을 보내. 영의용, 우승용, 서해 유성용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이순신 장군의 가장 막강한 후원군이었고 후원 세력이었고 멘토였죠. 뭐 이분은 그렇다 치고 우의정 정탁 이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순신 장군의 편지를 남은 사람 보면 정탁은 19살이나 많았어요. 그리고 남이공 같은 사람은 20살이나 적었대요. 그 나이 관계 없이 지구의 고화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나눕니다. 아까 그 정윤현의 이순신 장군이 그 사형을 당할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정탁이라는 사람이 신고차를 올려서 임금이 대위종군을 시키잖아요. 저는 왜 이 사람이 19살이나 많은데 같은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분이 목숨을 걸고 이순신 장군을 군명운동을 벌였을까?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94년 가보년, 95년 을미년, 96년 병신년, 94년, 95년, 96년에 계속 이 정탁과 편지를 나눈 기록이 있어요. 그 94년일 때는 언제냐면 가보년에는 정탁의 그 직함이 찬성, 우찬성, 자찬성, 종일품. 그 다음에 지금 95년 을미년에는 우의정이라고 했어요. 96년도에는 영중추 부사라고 했어요. 정일품.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도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끈끈한 돈독한 우의관이가 생겨요. 이축, 이 사람 양녕대군의 태종의 5대 손입니다. 임금의 친척이에요. 왕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하고 교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조정에 한성에 있는 대신들이 저 최전방에서 남해 바다에서 하는 이순신 장군은 수시로 안부도 전해주고 또 그 해전의 정보도 전해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조정의 해에 나와서 자기 책임을 졌겠다. 호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선물을 나눴는데 혹시 선물을 나눴다고 하면 이순신 장군은 뭐 뇌물 갖다 바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난중일기 어디 장기 어디에 보더라도 무슨 금전, 패물 이런 거 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 하찮은 이런 화살, 패독 이런 은장도 같은 작은 칼, 뭐 종이, 가죽신, 부채 이런 거예요. 유자 30개를 영의정, 유성룡한테 붙였다. 아니 유자 30개, 귤 30개 붙이면 무슨 그런 거를 이렇게 씁니다. 뭐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물론 유자라는 게 남해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서울에서 귀할 수도 있죠. 그렇게 그야말로 대가성이 없는 마음을 나눕니다. 끊임없이 난중일기에 보면 뭐 봉에 올렸다, 바쳤다, 주워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단오날 임금한테 진상품을 올려 보냈다. 그거야 뭐 지방 관리들 뭐 거의 다 하는 일이죠. 그게 뭐 뇌물 아니죠. 그리고 계산년 93년도에 보면 의주 행제소에 있는 유형이 출장을 옵니다. 가는 길에 가죽신을 들려버렸다. 96년에 그 병신년에 보면 권숙이라는 자가 출장을 났다 하는데 패도와 먹을 주어서 그랬다. 다른 성분 쓰게 싹 트는 우정이죠. 아주 간단해. 그러나 전혀 그런 이런 내분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술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 장은 술을 참 많이 드셨는데요. 많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지휘관이니까.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뭐 서너 잔 마셨다, 두세 잔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술을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술이 공무의 연장이었다. 업무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남자분도 술 다 드시고 집에 가서 나 업무 때문에 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술잔 내 손배를 돌리고 밤이 깊도록 뛰는 한 것은 스스로만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죠? 오랫동안 고생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풀어주고 이런 거죠. 이날은 병신년 5월 5일이면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음력입니다. 단오날. 단오날 회식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하고 마시는 술은 전황을 토론하는 술. 동료들과 마시는 술은 단합을 도모하는 술. 부하들과 마시는 술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술.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데,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이순신의 후원 세력들이 이순신 장군을 후원해 줍니다. 정탁, 아까 말씀드린 그 신부차를 썼던 죽음에 살려줬죠. 진리, 명나라 도덕으로서 정말 포악하고 분봉의 욕심 많은 진리입니다. 한강 청파나루에서 임금을 협박하던 진리였습니다. 일개 명나라 도덕이 작은 나라 군사가 함부로 내 명령을 어기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던 진리. 그 청파나루에서 배에서 내리다가 발에 물이 젖었어, 신발에. 그때 우리 조선의 관리인 종육품, 여러분들 육급이시라며. 왜 종육품이야? 그 찰방 이상규라는 사람이요. 그 진리의 부하들이 목을 새끼로 끌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질질질 끌어갔어. 얼굴에 막 피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포악한 진리. 그 서해 유성룡이 제발 말려달라고. 진리는 안 말립니다. 기선을 잡아. 그렇게 포악한 거예요. 그런 이 진리니 고궁도에 내려가서 이순신 장군한테 홀딱 말했어요. 진리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순신 장군이 참 이분이 굉장히 원칙주의자면서도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전라 좌도 수군전투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을 때는 놀라운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 포악한 진리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다는 상황에서 유성룡이 무척 걱정했어요. 저 포악한 진리이 내려가서 그 간단하고 원칙주의자 이순신하고 같이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겠는가. 보지 않아도 싸움에 패할 일이 뻔하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기록이 유성룡의 진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순신은 진리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용을 찾아서 먼 나라까지 나가서 정중히 정대했고 그날 아주 성당의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일어난 저리도 해전에서 외적의 목을 70개를 쳤는데 그때 명나라 군사들은 뒤에서 구경만 했어요. 그 중에 40개 외적의 목을 갖다가 진리한테 갖다 바칩니다. 이거 선물일까요? 닌물일까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조선 수군이 거둔 성과는 상국인 명나라 수군이 거둔 성과와 똑같다. 그건 40개를 주노니 도독께서 명나라 임금 황제 신종에게 보고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깜빡 죽는 거죠. 깜빡 죽는 거죠. 그때부터 이순신 장군, 그로부터 고궁도에 있으면서 이순신 장군의 그 어떤 부하를 통솔하는 모습,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 그다음부터는 이 야가, 야자가 어버이 야자. 이야. 정걸 32살이나 많고, 나이 31살이 많고, 14년생, 이순신 장군 45년생, 과거도 32년 선배. 근데 이런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부하가 참모장이 돼요. 정걸이 아니라 저는 중걸로. 영웅은 영웅을 알아가는 거겠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 선배도 있고, 뭐, 입사 선배도 있고, 입사라고 안 그러죠. 공무원들. 하여튼 선배들, 나이 많은 분들, 저도 회사 처음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부사장이 대리로 왔는데,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넘어요. 정말 인간관계 어렵습니다. 그런데 31살이 많고 32년 무과 선배를 자기 참모장으로 둘 수 있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말입니다. 정경단, 부하로 종사하는 1년, 문관 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정유년 때도 신부차를 올렸던 정탁과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임금과 독대를 해서 이순신 죽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이순신 장군의 부하였습니다. 여기 이원익이라는 사람을 잠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원익 여러분 아시죠? 오리 선생. 이분 정말 청렴결백했던 분. 이분은 직업이 영의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조 때도 영의정을 했어요. 광군이 들어왔을 때도 첫 번째 영의정이 우리 이원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조가 들어왔을 때
인조대에 와서 첫 번째 영호정이 있었죠. 이 인조는 태종의 5대 왕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순신 장군을 후원해줬어요. 많은 도움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청정열백한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총리 뭐 이렇게 선임하고 있는데 우리 이원희 같은 분을 총리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아무나 이렇게 조종해서도 가깝게 하지 않은 분인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후원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거치질 않았는데 이분의 행동을 보니까는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도체찰사 이원희라는 분이요 1994년에 가보년에 우의정이 되면서 도체찰사가 됐어요. 도체찰사가 전시에 이제 그 군사를 총괄하는 직책인데 이순신 장군 3도 소국 통제사의 바로 위에죠. 이분이 도체찰사가 돼서 한산도 진영에 시찰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지휘관이 오면 시찰하고 뭐 이렇게 회식도 시켜주고 잔치도 하고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 그럽니다. 이게 대감에 오신다고 해서 우리 부하 병사들이 다 기뻐하고 상도 주시고 이렇게 잔치도 이렇게 베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원이 그 얘기 들으니까 그대의 말이 옳더라. 근데 이게 내 미처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으면 어떡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혹시 그럴까봐 제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명령만 하시면 제가 대감의 이름으로 잔치를 베풀겠다. 성대한 잔치를 베풀. 난중일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난중일기에 아주 팩트만 적었어요. Keep it simple and short. 키스 원칙이거든요. 이렇게 써있어요. 이날 군사 5,480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감동을 한 거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인조에게 이원익이 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순신 장군의 후원 세력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시계로 2분이 남았고요. 소통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2분의 시간은 이순신 장군의 사랑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가장 본받고 싶은 점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완전한 인격체라고 이순신 장군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그런 위기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마음속에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부하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기본적으로 가졌어요. 난중일기 곳곳에 보면요, 가족을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극진히 가족을 보살핍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죠. 그래서 여수, 순천 오동포, 좌수영 그 전쟁터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거의 3년 동안 효도를 했어요. 어머니, 이 어머니가 아내 정은양박 씨입니다. 정경부인 은양박 씨인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방진이라는 분이고 이순신 장군의 장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문안동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처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산현충사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고택인데 그게 바로 장인, 방진의 집입니다. 저희 13대조의 집입니다. 그 장인 장모의 상수가 현충사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 또 여러 번 등장하진 않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 또 아들에 대한 사랑, 조카에 대한 이런 사랑들이 많이 나오고 부하에 대한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입고 입던 옷을 입어서 주고 전쟁 모든 작전을 할 때도요. 모든 작전을 할 때도 부하가 다치는 거 가서 외적을
쳐부수고 전설 외적선을 깨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사들, 우리 백성들이 다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전을 경영한 것도 다 그런 거고 당포해전, 한산포해전, 부산포해전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외적을 쳐부술 수도 있었고 더 섬멸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백성이 다칠까 봐, 우리 부하들이 다칠까 봐 중간에 전술 전략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궁극적인 사랑은 결국 나라 사랑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이 나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읽어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진주음이라는 시인데요. 임금의 술에 서쪽으로 멀리 가시고 왕자들은 북쪽에서 후퇴하는데 나라를 근심하는 외로운 곳이나 장사들은 공로를 세울 때보다 서해 어룡도 바다에 서약하니 어룡이 금도 맹산 처먹지 산악의 맹세 아니 처먹이 아니다. 원수의 외적들을 모조리 무찌른다면 이 한 몸 죽는다 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